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지금쯤이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출근길 정체 길이도 다소 줄었고요. 그만큼 정체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강남과 홍대, 종로, 영등포 등 시내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 운행한다고 합니다.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가 박석곡에서 연신내역,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도봉로가 미아 삼거리역에서 기름교, 이어지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서부간선도로의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부터 금천교까지 안양 방면으로 쭉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 구간 지나는데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난지나들목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가 여전한 상황이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 이후로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지나는데도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고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모처럼 올랐네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그러죠. 그걸 앞두고 상승했죠. 네, 연준이 17일 개막된 FOMC에서 양적완을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6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29.21포인트, 0.82% 올라서 15,880.57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63% 올랐고요. 나스 0.71% 상승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지만 아직은 성급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4시 30분, 현지 시각으로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요.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이 기획재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률 이걸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낙관적입니까? 네, 기재부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서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뒤에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르면서 일자리가 40만 개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이 2.8%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는 건데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재개하고 또 가계 소비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일자리도 올해 예상치 35만 개보다 많습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80억 달러로요. 올해보다 2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 절상 등의 그런 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3% 초중반대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과 비해서 우리 경제를 경과라는 기재부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3.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고, 이 뭐 우리 민간 경쟁 무수도 다들 그 3.5% 내외를 보고 있는데 기재부만 3.9%. 이러다가 또 내년 봄에 추경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기재부 예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산자 물가가 14개월째 내리고 있죠? 예,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봤더니 11월의 생산자 물가가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0.5% 하락한 이후에 1년 2개월째 연속으로 내림세인데요. 부문별로 보면 공산품 물가가 전년 대비 2.1%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를 끌어내렸고요. 농림수산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장기간 떨어진 것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4개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외환위기 회복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에 생산자 물가가 한 차례 급등해서 이듬해 물가가 내려갔던 약간 특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다르죠.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물가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내놓는 상황입니다. 물가 하락은 경제에 가장 위험한 신호인데요. 적절한 물가 상승이 있어야 생산자들이 향후에 돈을 추가로 더 벌 것을 기대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소비자들도 사게 되죠. 하락이 만약 이어진다면 생산자들은 손해니까 만들지 않고, 또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 한결같이 지적하는 건데, 이 생산자 물가가 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좋지 않은 징조로군요. 예,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차기 KT 회장 후보로 확정됐죠? 예, 어제 KT CEO 추천위원회는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해서 황창규 전 사장을 KT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미스터 반도체라고 불렸던 황 후보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1위 신화를 이끈 인물인데요. 1994년에 세계 최초로 256메가디램을 개발했고, 또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해 법칙을 내놔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통신 분야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창규 차기 회장 후보자는 다음 달 중순 임시 주총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예, 이 재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일 있죠? 네, 최고 근로수당 등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법률상의 정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행정 지침은 통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할 경우에 재계는 연간 38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이 최근에 한국에서 생산량을 줄이는데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뇌동맥류 환자가 6년 전에 비해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환자가 가장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뇌혈관 질환 환자의 수도 연평균 7.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질환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는군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을지대 을지병원 신경과 박종무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이 뇌동맥류와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 8만 3천 명, 작년 11만 8천 명.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꼽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령화가 이제 주 원인이라는 말씀이신데, 예, 특히 뇌동맥류 환자가 3.2배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2007년에 12,446명, 작년에 39,600여 명. 예, 크게 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즉 예전에는 뇌동류가 터져서 출혈이 된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터지기 전에 MRI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률이 좀 더 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이 계절별 분석을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이 겨울철이 6년간 58,738명. 예,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6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실제 추위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4계절 모두 이제 병원을 찾는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겨울철에 뇌졸중 환자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뇌혈관 질환의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대표적인 게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떤 질환의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와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네. 예전에는 뇌출혈 환자가 전체 뇌졸중 환자의 반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만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뇌경색 환자가 혈관이 막힌 뇌경색 환자가 전체 뇌졸중의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점점 더 사람들이 잘 조절하고 계신데요. 예. 반면에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등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종의 이 선진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럼 뇌혈관 질환이 특히 무슨 이유가 발병 후 5시간이 지나면 거의 가망이 없다면서요? 네, 이게 time is br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손상된 뇌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즉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3시간 또는 최소한 6시간 이걸 갖다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즉 이 황금 시간을 놓치시면 막힌 뇌혈관을 뚫는 혈전융해수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징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즉각 알아야 될 텐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쫓아가야 할까요? 네, 일반인들이 좀 더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특히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FAST, FAST를 기억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FACT입니까? FAST요. 아, FAST. 예. 네네. 일단 그 FAST라는 게 빠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뇌졸중은 촌각을 다투는 병이라는 뜻에서 FAST를 강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뇌졸중 증상이 첫 번째 페이스, 안면마비, 두 번째 암, 팔마비, 세 번째 스피치, 언어장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타임,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로 오세요라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바로 FAST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각 뇌졸중 전문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마비, 그다음 팔마비, 언어마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빨리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3시간에서 최소한 6시간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먼 거리에 있으면 이 응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확실히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혹시라도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나빠져서 기도를 막는다거나
예. 아니면 구토를 하면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에 입안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해 주시고 기도를 막지 않게 목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립된 자가 응급 조치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 전문병원으로 빨리 후송을 하셔야 혈전 용해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고혈압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위험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뇌혈관 질환의 위험군으로 또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혹은 유전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족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험군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위험인자라고 하면 예. 뭐가 있으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 잘 알려진 뇌졸중 위험인자는 고령,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과음, 과체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희망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인자를 평소에 잘 알고 잘 치료하시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족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족마다 특정 질환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시는 집안, 당뇨병이 많은 집안 등등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이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같은 가족 구성원은 같은 환경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한 가족은 생활환경, 생활습관, 식사습관 등이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환경 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뇌졸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 발병을 막으려면 평소에 꾸준히 이제 자기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뇌혈관 질환 이 근본적인 예방법 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소에 생활 수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네. 어떤 걸 지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첫 단추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뇌졸중 위험인자가 뭔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생활수칙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병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담배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나친 과음은 뇌졸중 중에 특히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운동과 식사에도 물론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운동은 규칙적으로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이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은 고지방식은 피하시되 가르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짜지 않게 그리고 과일 및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음식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짜지 않게 뭐 먹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고지방 음식을 피하라고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음식들입니까? 뭐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삼겹살 같은 것도 예. 물론 가끔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이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결국은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당뇨의 위험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혈압에도 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신경과의 박종무 교수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사 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젊은 문화평론가 하직은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얘기인데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등골 브레이커는 이제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다,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한다, 심지어 부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고가의 옷들. 아이들이 지금 재작년, 작년 정도에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당시에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그 N사의 이 패딩 겨울 잠바, 북적얼굴, 그것이 북적얼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비판하니까 상품 이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어느 프로에서는 하고 어느 프로에서는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스페이스라는 상품이죠. 근데 이 원래 아웃도어 시장이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사실 이게 이 산악인들 혹은 등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처음에는 그런 그 가게들인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 그 패딩 옷 거의 등교복식으로 해서 히말라야 입고 가야 될 옷을 사람들이 지금 등교복으로 입고 다니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는 지금 좀 전에 제가 30만 원에서 70만 원 작년에 그게 논란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서 170만 원, 200만 원짜리 패딩까지도 지금 학생들이 입고 다닌다라고 해서 캐몽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캐몽이라고 두 가지 브랜드가 합쳐진 캐나다 구스라는 거와 몽클레어라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 등골 브레이커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심지어 계급까지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찌질이, 평민, 왕족. 그렇죠. 이게 지금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 계급도가 인터넷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됐었던 30만 원짜리 패딩이 지금 찌질이 계급으로 돼 있고 110만 원이 넘어야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등골 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70만 원 이상이 돼야 대장이다. 이런 식의 계급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100만 원 이상의 패딩을 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모두의 이 말씀을 드려서 이 청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제 제가 우리 하재근 평론가로부터 내일 얘기합시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기초 조사를 좀 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에게
고가의 패딩 옷을 사주기 위해서 새벽 작업에 나선 인천공항철도 노무자가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예. 옷을 사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 우리 사회 풍토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예, 아이들에게 17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문제는 지금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염가 판매를 하는데 125만 원짜리가 완전 매진됐다는 거죠. 그렇죠. 싸게 판다며 40만 원 싸게 판다며 125만 원에 팔았더니 예. 바로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하나의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너무 이 패딩을 열망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예. 전에 한 청소년이 친구네 집에 창살을 부수고 그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친구의 7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에 그렇죠. 붙잡혔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른바 일진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패딩 탈취단을 만들어서 길 가는 학생의 옷을 뺏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옷이 너무 고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중대 범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고급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이런 그 캐몽 제품들. 네. 예. 월 평균 매출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한 브랜드가 월 평균 매출이 1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몇몇 한 2개 브랜드 정도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사회에 이런 풍조가 분대는 이 지도자들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작년 설입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 손녀가 이런 패딩 입었죠. 그때 그렇죠. 패딩이 또 유명 브랜드였죠. 그렇죠.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손녀가 지금 이른바 그 새로운 등골 브레이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초고가 패딩 그 브랜드를 입고 나타나서 캐몽 할 때 몽클레르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브랜드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손녀딸이 입은 그때부터 이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이 고가 패딩도 문제지만 유아들,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100만 원짜리 패딩을 그때부터 입히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아웃도어 제품들이 패딩뿐 아니라 신발, 모자 뭐 이런 네. 것까지 아이들에게 고가 제품들이 마구 네. 전파가 된다는데 이런 브랜드 선호 현상 언제부터 일어난 겁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냥 옷은 옷이었지 뭐 브랜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1980년대 그때 왜 조다쉬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예, 있었죠. 예. 그때 비로소 옷에도 브랜드가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말로 가면은 이제 이른바 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신발, 가방 이런 걸 이제 청소년들이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하고, 하지만 따지긴 따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끼케야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 그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10만 원짜리 청바지가 등장하고 20만 원짜리 점퍼가 등장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입는 사람은 한 반에 뭐 5-6명 그 정도였었다면 요즘에는 몇십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짜리 이상까지 가는 고가 브랜드 제품을 한 반에 10명 중에 한 7, 8명까지도 입고 다닌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저는 아직까지 그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 청바지가 비싸다, 값싸다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저도 모릅니다. 패딩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아이들은 용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어느 브랜드인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거죠. 예,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청바지를 잘 입고 다니는데 예.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비싼 청바지 입지 왜 그래 값싼 청바지 입느냐고. 정말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 비싼 걸 입으면 그 사람 인격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내적인 가치에 대한 정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덕성 함양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정신적인 자부심이 약하다 보니까 외적인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신적인 가치가 낮을 때 이제 자동차 비싼 차라든가 큰 차 타고 아니면 그 비싼 집이라든가 좋은 시계 차고 그렇죠. 시계 뭐 이런 걸로 자신을 이제 과시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기 제일 좋은 것이 옷인 거죠. 옷이나 신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고가 옷, 고가 신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과시욕, 부모들이 과시욕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업체들이 상술. 이것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10대 이상만 넘어가면 아이들의 과시욕이 부모님을 휘둘러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거지만 10살 미만의 아이들한테 고가 옷을 사주는 건 사실은 부모님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부터가 아주 아기 때부터 굉장히 비싼 유모차, 그 명품 유모차 100만 원 넘는 거 이런 걸 사주기 시작하면서 이미 부모님부터 스스로 이 등골 브레이커로 아이들을 이제 마냥 그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또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기를 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10대가 돼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100만 원짜리 이상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모차부터 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 가방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도대체 부모가 얼마를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작년만 하더라도 문제가 됐던 게 30만 원에서 70만 원짜리 패딩.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더 고가의 제품이 나오면 또 지금 현재의 개봉이 또 찌질이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 내후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무섭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옷의 이 기능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가격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심리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비싼 옷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팔지 않으면서 일부러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더 올려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외국보다도 한 30%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하나의 욕구인데, 흔히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러죠. 선전 편성 효과. 이 상류층을 추종하는, 그 자기는 상류층 못 따라가지만은, 근데 시계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뭐 양복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고가의 제품을 이제 입고 헬스를 하면 자기도 상류층이 든다는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명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명품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중산층이 너도나도 그거를 굉장히 무리를 해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게 쫙 깔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백 같은 경우에 뭐 3초 백 이런 거 있죠. 3초마다 한 번씩 보인다. 이런 식으로 쭉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상류층은 도망갑니다. 그래 중류층이 따라왔으니까 우린 더 비싼 거 사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짜리 사고 그다음에 또 중류층이 그걸 또 쫓아가고 그럼 상류층은 또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말하자면 뭐 계층 따라잡기 그것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명품 가격이 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 상류층을 아까 추종하는 효과를 흔히 말해서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한다면 이 하류층으로부터 상류층이 도망가는 것 그걸 또 선압 이펙트, 속물 효과라고 그러죠. 속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옛날에 부자들은 흰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빵을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도 흰빵 먹고 싶다 해서 자꾸 흰빵을 찾으니까 이 부자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흰빵을 먹으니까 자기는 보리빵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압 이펙트로 아주 대표적인 그건데 지금 부자들이 지금 선호하는 사치품을 비싼데도 계속 소비가 더 되는 것. 그걸 또 베블린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베블린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제 부자들은 사치품을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부자들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뭔가를 상품을 소비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일종의 명품 정신병
허영병 이런 것에 걸린 것이 아닌가. 정신병까지 부리기는 이게 정신적인 병리 증상이죠. 점퍼를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입고 다닌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뉴스 중에 하나는 네. 애견 아웃도어. 네. 그래서 이제 애견 점프를 파는데 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개에게 입히는 점프가 몇십만 원짜리. 네. 이 성인 그 고급 의류와 맞먹는 높은 가격이 네. 있답니다. 그게 이제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길거리로 나갔을 때 다른 강아지 주인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30만 원짜리 했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했다. 그게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비교를 하고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에 대한 강박관념.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명품 집착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개를 키우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 과시로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저도 개를 40년 키웁니다만 아직까지 예, 우리 개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개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떻든 예, 이런 그 현상, 이 자기 과시 현상, 예, 이런 데는 또 하나 그 문제점이 하나 지적이 됐는데 왕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왕따라는 것은 어떤 이 무리의 주류로부터 이탈했을 때 그때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굉장한 이제 공포심을 갖는 건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가 패딩을 10명 중에 뭐 7명까지도 입는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고가 패딩을 입지 않으면 혹시 내가 아이들한테 찍히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을 갖는 겁니다. 그 자기 또래에서 다들 패딩 입고 다니는데. 그렇죠. 자기는 이제 값싼 잠바 입고 있으면. 그 이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치 허영 이게 아니라 어떤 생존을 하려는 절박한 공포, 그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겠다,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이제 비싼 옷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한테 단지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들도 무리를 해가면서 아이한테 이제 이런 비싼 옷을 사주게 되는 거죠. 예, 요사이 또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죠. 이 기본적으로 이 우리 또 대중문화 특히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이 고가의 명품을 자랑하듯이 이 감고 나오고 또 뭐 론칭한다 이럴 때는 항상 연예인들을 그렇죠.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 이 큰 영향 미치고 있죠. 드라마 이런 데서. 그렇죠. 우리 사회의 명품병에는 연예인들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등골 브레이커가 또 하나 품목으로 떠오른 곳이 헤드폰이 있습니다. 헤드폰. 청소년 헤드폰. 이게 지금 그 전화기에 연결되는 헤드폰이 그 음악 듣는 헤드폰. 그게 이제 뭐 50만 원, 6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지금 또 헤드폰이. 그럼 옛날에 전문 음악 감상가들이 듣는 그런 헤드폰. 그렇죠. 완전 전문 헤드폰인데 그걸 학생들이 지금 그게 연예인들이 자꾸 이제 TV에 나와서 그런 고가 헤드폰 브랜드를 이제 귀에 꽂고 있는 걸 선보이니까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그거를 쫓아하면서 이제는 헤드폰 등골 브레이커. 그걸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멋있어 보이니까 쓰는 거죠.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쓰는 귀에 거죠? 딱 썼을 때 밖에서 한눈에 브랜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너도 나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연예인들 드라마 속에서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배역의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 일반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오는데 내조의 여왕이 굉장히 알뜰하게 내조를 잘한다라고 해서 내조의 여왕이었었는데 그 캐릭터의 성격과 너무나 안 어울리게 그 여자 주인공은 완전히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가방을 막 15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들고 다니고. 그래 누구나 이 시청자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가 이제는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 명품을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니 저런 가방을 들고 다녀도 내조를 잘한다고 내조의 여왕이 되니까. 그리고 또 꽃보다 남자에서는 어느 가난한 집 여학생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이 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 나와서는 계속 명품에 관련된 토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명품을 하나의 생필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특히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분별하게 이제 토크라고 합니까? 그렇죠. 명품 토크. 예, 뭐 담화를 할 때 보면 명품들을 너무 서스럼없이 그 상표들을 얘기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그렇죠. 말한 거. 뭐 이 옷이 뭐 누구 옷이다, 어느 브랜드 옷이다. 특히 요즘에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 얘기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되고 명품백을 선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존재로 지금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명품 브랜드 가방, 옷 그런 것에 대한 집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또 정치인들 부인들이 또 뭐 어떤 이 고가의 가방을 들고 있으면 당장 또 거기에 언론에서 또 그 혼을 내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왜곡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경쟁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점수 경쟁하던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계속 모든 걸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가볍게 옷에 대한 경쟁으로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수 경쟁이 옷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너는 7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100만 원짜리 사람이야. 이런 식의 관념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옷 그 유명 브랜드 회사 그 배만 불리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우리 때는 이 도덕 교과서에 보면 이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이 검소한 것을 아주 그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검소하고 아껴 쓰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 결국 문제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검소한 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한국이 지금은 자기를 물질적으로 과시하는 게 중요한 나라가 돼서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지금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이 어른들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막 야 너 어느 집 애랑 놀지 마라 뭐 어느 집은 가난해서 못 산다 뭐 너는 왜 저렇게 구질구질한 애랑 노냐 이런 식으로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커서 당연히 이제 점점 비싼 거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고 어른들이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양극화 수직적으로 분화돼서 남보다 물질적으로 뒤처지면 굉장히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물질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의 정신세계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른들의 전시욕, 그리고 어른들의 그 과시욕, 예, 허영심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결국 전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부족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두 분이 보내준 내용 소개해드리죠. 이 모바일 앱에서로 김무승님이 보내셨네요. 결국 부모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진 돈으로 주변을 돕는 걸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빈 깡통일 경우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326님 문자 메시지로 한국은 오로지 비싸게만 하면 명품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참 마음이 쓸쓸한 아침입니다. 예,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지난번 수능 세계지리 문제의 오류를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류는 너무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 EU의 총생산액보다 많은 건 작년부터인데요. 어떻든 이 자명한 사실을 출제위원들이 모르고 출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과서에는 EU의 총생산액이 나프타의 총생산액보다 많다고 잘못 적혀 있고 교육부는 거기에 맞춰서 정답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과서에 1+1을 3이라고 적어놓았다면 학생들은 시험 답안에 3이라고 적어야 정답을 쓴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똑똑한 지리 선생님이 있어서 교과서가 틀리고 사실은 나프타의 총생산액이 더 많다고 진실을 가르쳤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1심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